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네, 어쨌든 한번 보긴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민당 사람 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센스라고. 아직도 민주당 진영 빼내가기 인사를 시도할 작정인지 황당한 하마병들로 무성합니다.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또 정직함, 설득력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 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었지만은 뭐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유연하고 뭐 또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네.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뭐 또 여러 의원님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무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남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주에 윤 대통령 전격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이죠.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때에는 여당 지도체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갑자기 입장이 바꾼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도 영수회담의 문은 열려 있다, 가능성은 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화가 되고 이번 주에 이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지금 개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위기감을 가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고 영수 회담이 결정되기 직전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네. 거예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날이 4.19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4.19 기념식에 대통령이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헌화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이 불편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격적으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관심은 두 사람 만남이 언제 또 어떤 주제로 논의가 될지 부분인데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자는 건 최대한 빨리 보자는 다른 표현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던데 의제 등의 조율을 놓고서 만남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김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한참 이렇게 기대를 넣었는데 그 기대를 깰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일단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빨리 만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의 형식 자체는 아마 이번 주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주 내에 만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의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지금도 네. 이제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일 중심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문제가 지금 제일 급한 거 아닙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게 일단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모든 테이블 위에 모든 의제를 다 올리는 게 맞다는 식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합의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만남에서는 의제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대통령실도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성과를 내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 만남 이후로 파행이 돼버리거나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이 클 테니까요.
정호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무총리 인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뭐 인준 협조 요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서 여긴다면은 뭐 여야 협의체를 넘어서 연정이라든가 뭐 동거 정보, 거국내각 뭐 이런 가능성을 점치던데 어떤 전망이세요? 뭐 여러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정계 개편. 왜냐하면 네. 이제 야당 인사를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또 특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고 막 얘기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스스로 마치도 그 발전하듯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연정이라든지 동거 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요번에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면은 만약에 야당 인사를 총리로 지명할 생각이 있거나 또는 야당 인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김 평론가 말씀대로 저도 첫 만남에서는 지금 의제가 넓으면 넓을수록 아무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협조만 구하게 되면은 야당 대표가 보따리를 풀 게 없잖아요, 지지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지원금 25만 원 얘기가 그래서 네.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당장의 인선 플러스 의정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분들의 협조가 지금 난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당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의 어떤 그 해결의 물꼬를 터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앞서 이준석 대표는 그걸 국회로 넘겨라, 국민의힘 쪽에. 그러면서 여야 서로 논의 협의하면서 풀어가도록 해라, 이런 또 제안을 하던데요. 그게 이재명 대표도 유사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위를 만들어서 제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입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통령이 물꼬를 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대 증원이 되면은 그것이 2,000명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의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특별 기구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이나 의대 교수들은 지금 전혀 지금 그 반응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포괄적으로 듣는다라는 태세의 전환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해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만남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의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이걸 언급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은 늦었지만 만나게 돼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 특검의 의제로 올라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던데요. 네, 지금 뭐 특검이 여러 개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잖아요. 네. 국회에서 뭐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특검이 의제로 오른다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뿐만 아니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고 좀 올라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윤 대통령하고 이른바 여당 대표 논의를 뺀 상태에서 그냥 합의를 하는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윤 대통령하고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이제 앞으로 영수회담을 자주 열 건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영수회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못 내고 끝내버리면은 이건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야당도 부담스럽고 윤 대통령은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이미지 외에는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뭔가 정부하고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정도의 상설 협의체 논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다자회담 형태든 간에 야당하고 정기적으로 뭔가 만남을 계속 갖는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여기까지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번 한 번 만남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친 김에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 등 뭐 다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성 보수층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걸 두고 백기투항이다 이런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야당 인사를 총리라든지 또는 비서실장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다음에 사실은 야당에서는 민주당을 지금 갈라치는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보수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진영의 아래에는 그 이념 정체성이라는 그 이념 정향이 도도히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역사관이라든지 내지는 안보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거명되는 야당 인사들 중에 바로 그러한 어떤 안보라든지 또는 역사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부딪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협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명도 아니고 지금 친명 주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어떤 일련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협치를 그렇게 주장하니까 내가 해보겠다라고 혹시 생각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보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가관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 정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조금 전에 나간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끔찍한 혼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수회담이란 표현이 뭐 제왕적 총재 때나 쓰는 것이라고 해서 한때 안 썼습니다만 뭐 어쨌든 지금 다시 쓰고 있는데 과거에 비교적 영수회담이 잦았습니다. 쭉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와 만났고 전두환 씨도 김영삼 총재와 영수회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회창 당시 야당 대표 7번이나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조순 총재까지 합하면 8번을 만난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조금 특별한 사정도 있을 뿐더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당과의 어떤 협치 노력이 다 더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취임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에서 국난의 상황에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했고요. 그리고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과제가 됐고요. 취임하자마자 야3당 대표 만나고 당시 한나라당 조순 총재를 단독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7차례 계속 이제 야당 총재하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재개줘야 하는 작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분야가 제일 큰 갈등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야당 협조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아마 역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영수회담을 한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 상황도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소야대로 시작해서 여소야대로 끝나는 첫 정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들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 지향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권 중반기에 치러진 선거 가운데 이렇게 참패한 정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곧바로 레임덕을 넘어서 대두덕까지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하고 손잡고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뭐 영수회담이든 아니면 단독회담의 형태이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야당하고 같이 어떤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윤 대통령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비교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보다 더 자주 만나거나 최소한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가 주어진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 인적 쇄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 돌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 이제 민주당 쪽 인사 아닙니까?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카드가 살아있는지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새벽에 특정 언론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온 것을 보아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물론 비서실장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조직 내의 인사들이 모르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그러나 상당 부분 나름대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이것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여당이나 야당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지금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요. 어찌됐든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막 심지어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막 여사를 거명하면서 그런 하나의 비선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막 주장이 나왔단 말입니다.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제 대변인실 공식 입장에 나왔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검토하는 건 맞다. 이렇게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혼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통령 영부인의 이름까지도 거명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않았다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일련의 억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경로에 가까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나왔다면 아마 협치의 고민 속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야당 인사를 기용하면서 오히려 야당 및 야당 대표에게 상당히 협조를 읍소해야 되는 묘한 상황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총리를 임명할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협치의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당하게 야당 대표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오히려 협조를 구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협조를 받으면 야당에게 카드 하나를 넘겨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정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선 뭐 나름대로 숙지한 부분은 있으나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영수회담 후에 결론이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권 인사 총리설을 겨냥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잖아요.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이 한 문장인데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네, 비선 논란은 뭐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은 많은데 비서실장 인사조차 못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을 보면 왜 그러면 인사를 안 내느냐 이유를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야당과 협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들을까 봐 아니면 세 번째로 그러면은 그렇게 찾다 안 되니까 야당 인사까지 찾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 인사까지 찾는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는 슬쩍 야당한테 띄워보기 식으로 인사서를 흘렸다는 얘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야당한테 협치 사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거국내각 형태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난다거나 그렇게 해서 순서가 맞는 건데 그냥 난데없이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아주 제일 먼 인사가 이전 정부 때 호남 인사로 분류됐던 인사들 그 정도 수준까지 하마평에 오르다가 난데없이 민주당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들이 거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건 결국은 야당을 분열하려고 하는 뭐 일종의 이제 공작 같은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전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하고 가까운 인사들이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금 그 22대 국회 175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얻고 친명이 중심이 된 당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 친명과 친노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을 하면서 인선 관련해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권을 상당히 지금 의식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적어도 대통령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관계는 상당히 나쁘다라는 것이 중론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원색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는 그 와중에 4시간이나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보면은 총리 제안설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총리를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권력의 그런 어떤 스토리 속에는 생각이 같다라는 것, 누구를 같이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경계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동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만남이 있은 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를 든다면은 자신이 그 총리는 김한길, 비서실장은 장제원을 추천했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기존의 그 당 룰대로 즉 100% 당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말 홍준표 시장이 총리, 비서실장 이게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은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정치에 있어서의 이 풍향계가 어디로 가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는 노련한 정치인들 중에 한두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해석을 달리하자면 대통령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해준 것인가? 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번에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하는 과정에 그 당대표 문제도 나오고 당대표를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당의 룰을 바꿨대라는 그런 원망과 비판이 쇄도하는데 여전히 당대표를 뽑을 때 100% 당심으로만 하자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러한 입장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선을 대권놀이 전초전으로 삼았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하자 한 전 위원장도 잘못을 고치는 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두 사람의 공방을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의미심장한 대목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배신자라는 거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을 직격하듯이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 대통령한테 하는 말같이 들리는 말들을 했다는 네.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그리고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잠깐 뭐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뭐 이정석 호주대사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자신이 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은 다 연상작용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떠올릴 거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알고도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은 아닌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신이 아니라 난 똑바른 소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거는 국민을 보고 내가 한 용기를 낸 것이었다. 근데 그걸 배신이라고 지금 나를 한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제일 큰 원인이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한 위원장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에서 지금 파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홍준표 시장을 비판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거는 앞으로 국면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면만 보고 계속 가겠다. 정치하겠다.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구애받지 않고 가겠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